그래서 보통 이익이 얼마 남냐면 제가 실제로 이제 했었던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저는 160만원짜리 팔아서 41만 8,330만원 남겼고 147만원짜리를 30만원 정도, 그리고 100만원짜리는 16만원, 그리고 50만원짜리는 이거는 광고세를 지원냈던 건데 반반 쇼부 쳐서 55,000원으로 이제 쇼부를 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스노블입니다. 그 해외 구매 대행에는 항상 끝나지 않는 논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의 한 50대 50으로 이제 나뉘는 주제인데, 작은 걸 많이 파냐 큰 거를 하나 파냐, 그 주제가 지금도 많이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낫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낫냐, 그 얘기인데 저는 둘 다 해봤고요. 하이 리스크에 대한 반품도 많이 당해봤었어요. 안타깝게도 많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쿠모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대지도 운영하고 있고 2년 넘게 이제 구매 대행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덕분에 물류 사이드랑 셀러 사이드, 그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을, 시야를 넓게 해서 쿠모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쿠모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A to G가 될 수 있도록 싹 다 정리했으니까요. 구매 대행에서 쿠모비가 관심 있으신 분, 혹은 큰 물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 두 번째로 마진 계산하는 방법, 세 번째로 판매자 쇼 붙이는 법, 네 번째로 배대지랑 쇼 붙이는 법, 다섯 번째로 고객이랑 쇼 붙이는 법, 이렇게 5파트로 나뉘고요. 목 차이는 없지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외 처리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군들이 판매가 되는지, 그리고 배송비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는 이전 영상에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짚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문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로 스펙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다가 중국어를 남겨 놓을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인데, 제가 그동안 반품 당하면서 몸으로 부딪혔던 그 모든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는 9가지인데 일단 이 상품 있어? 그거 물어봐야 되고, 이거 제작이야? 아니면 그러면 출고까지 얼마나 걸려? 네, 포장 전이랑 후에 그 사이즈랑 무게 2개, 그리고 제품 자체의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무게, 그것까지. 그리고 4번 그 칼라 옵션. 칼라 옵션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맞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배송 방식, 상자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화물차 배송인지까지 물어보셔야 되고, 배대지마다 화물차를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거 진짜 무료 배송 맞냐, 추가 배송 비용 없냐, 그것까지 물어보셔야 되고,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착불을 보통 안 합니다. 선불로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제할 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러니까 한 변의 사이즈가 3m가 넘냐, 이 3m가 넘어가면 보통 경동택배에서 그거를 다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프트 차량이나 용달차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3m를 안 넘는다고 모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종류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정형화시키지는 못해서 참고만 해주세요. 전자기기일 경우에는 배터리 스펙, 볼트랑 와트 2개 체크해 주시고요. 완충 테스트 했는지랑 배터리 지속시간까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 조립이야? 금이야? 조립이면 이거 몇 피스야? 그것까지 물어봐 주시면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진을 가능하면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 체크리스트대로 넘겨주시면 거의 90%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진까지 받으면 나머지 10%를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딱 물어봤을 때 판매자의 대답이 뜨뜻미지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판매는 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육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대응이 안 좋은 판매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접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배대지 쓰시던 고객님들 중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으셨던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답변이 미적지근하다면 그 판매는 조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문과 동시에 이미지 검색 있잖아요. 이미지 검색으로 똑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한테 싹 다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돌려서 가장 친절한 분과 거래를 진행했었어요. 판매자들이 전부 다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그 거래권은 접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진행했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가 여간 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내놓으신 다음에 마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저는 마진을 계산하는 편인데, 첫 번째로 무게나 검수나 포장 비용은 이제 배대지마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배대지에서 받는 물건들은 보통 이형적인 제품들이 많아요. 막 엄청 길거나 엄청 짧거나 막 그런 것들인데, 이게 비용 예측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배대지에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특히 포장이랑 검수는 예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배대지에다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관부가세랑 화물택배 비용이 있는데 두 개를 전부 다 내가 내야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관부가세는 온라인 판매가의 18.8% 잡아주면 되고, 화물 비용 같은 경우는 경동택배 비용이라 봐주시면 되는데, 이 경동택배 비용은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는데 제가 답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기 이용해 주시면은 관부가세랑 경동택배 비용 둘 다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내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내가 낼 경우를 계산했을 때 영마진이 안 나면은 진행해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익이 얼마 남냐면 제가 실제로 이제 했었던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저는 160만원짜리 팔아서 41만 8,330원
남겼고 147만원짜리를 30만원 정도, 그리고 100만원짜리는 16만원, 그리고 50만원짜리는 이거는 관부가세를 직접 냈던 건데 반반 쇼부 쳐서 55,000원으로 이제 쇼부를 봤었어요. 사실상 큰 거는 용달 비용, 관부가세, 경로택배 비용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용달 비용까지 가려면은 훨씬 더 크니까 알 거라 보고요. 대부분의 큰 무비는 경로택배 비용이랑 관부가세 이렇게 두 개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포함했을 때도 역마진이 안 났다면 그때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객 안내하기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실전이니까 빨리 보게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세요. 관부가세 내도 내가 안전하다 그러면 그때 고객한테 연락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고객님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서 받은 사진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관부가세랑 화물택배를 안내해주세요. 보통 크무비에서 싸우는 이유는 관부가세랑 화물택배비 네가 낼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부터 생깁니다. 그때부터 분란의 씨앗이 생겨요. 거의 대부분의 분란의 씨앗은 배송이 느린 것도 아니고요. 돈을 내라고 하는 데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자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통화로 하시는 게 이런 때는 더 낫단 말이에요. 티저나 어플에 통화 녹음이 있는데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음을 시작합니다라는 괴상망측한 알람이 가니까 아톡을 써주세요. 둘 다 없으시면 그냥 아톡 하나 만드셔서 아톡 통화 녹음 기능 이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증빙을 남기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려요. 정 뭐 하시면 컴퓨터 스피커로 녹음기 켜서 그거를 녹음하시는 거죠.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 2, 3번 절차 있죠. 고객한테 연락하는 거. 이거를 그 맨 앞에 1번으로 옮겨도 돼요. 왜냐하면 화물택배랑 관부가세 얘기를 하면 취소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스펙을 안 다음에 고객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취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냥 고객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펙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오르면 구매 의사가 없어지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상품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3번을 1번으로 옮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1번을 먼저 준비하면 준비한 느낌이 나니까 좋은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고객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관부가세랑 화물택배 비용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그 부분 양지시켜드리고 주의사항 읊은 다음에 그때 한번 알아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능하면 전화를 해보세요. 가능하면 전화를 추천드립니다. 문자 하지 마시고 전화요. 여기서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막무가내로 반품하겠다 하면 사실상 고객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쿠팡은요.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게 있는데 여기서 전화를 하셨을 때 육감적으로 쎄하다라고 느끼시면 반드시 품절하십시오. 그리고 안내해 주실 때는 미세 스크래치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배대지에서 아무리 포장을 잘해줘도 미세 스크래치 까지고 이런 거는 발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작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들의 스크래치는 반품 불가라고 하시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도 배대지를 하잖아요. 이런 걸 다 포장시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특히 테이블, 다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하려고 하면은 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마진도 깎아먹기 때문에 어려워요. 접촉 면적이 넓다는 건 그만큼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양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저는 그 약간의 스크래치 때문에 실제로 반품을 해줬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써놓으면 되지 않냐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쓰셔도 되는데 입장 바꿔서 그 긴 공지사항을 고객이 언제 읽고 앉아있나요? 미세 스크래치까지는 전화하신 김에 안내를 해드리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둘 다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신다면 전화 안내하는 거를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화 안내 반드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배대지 소통인데 의외로 큰 거 안 받는 곳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유튜버분께서 하시던 그 배대지는 30kg인가? 40kg까지 제한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스펙을 알고 있으니까 수치가 가능한지 꼭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 여기 몇 킬로까지 수치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배대지에서 안내를 해줄 거예요. 몇 킬로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배대지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잘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응대 속도인 것 같아요. 답답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냐 안 하냐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장을 잘 안 해요. 어차피 올 때부터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굳이 그걸 제가 다시 하진 않는데 철판, 테이블, 가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검수랑 포장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구들은 다리 쪽이나 이런 모서리 쪽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런 거 감싸기도 되게 애매하고 부서지는 경우도 많아요. 철판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잘 찌그러질 뿐더러 부서지는 것도 아주 쉬워요. 이런 것들은 보통 포장까지는 제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막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외 계단, 오토바이, 정자 이런 것들은 스크래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미세 스크래치는 야외에 있으면 반드시 나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구 같은 거는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포장을 한 번쯤은 고민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때 반드시 이걸 물어봐 주세요. 너 언제 발송할 거야? 이거 꼭 물어보세요. 발송 안 하는 애 되게 많거든요. 꼭 물어보시고 송장 번호까지 하루 단위로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냈나 안 보냈나를.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는 이렇게 5가지 단계고요. 물건이 도착해서 한국으로 입항이 되고 관부가세 납부하고 그리고 경도택배 비용까지 납부하면 고객님 집에 도착하고 거기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절차고 이제부터는 절망편입니다. 크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그지 같은 경우를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일단 자잘한 해프닝들은 제가 뺄게요. 제가 다루는 거는 한 번 발생하면 아주 그지 같은 상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판매자가 다른 거 보낼 경우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그지 같아요. 아니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오히려 좋게 돼요. 그러면 지연된 거를 또 안내해야 돼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또 잘못된 거 보내요. 생각보다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진짜 욕은 욕대로 먹고 끝납니다. 왜냐면 고객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한 번만 해도 3, 4일 기본인데 그럼 2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8일이잖아요. 벌써 일주일 까먹은 거잖아요. 고객도 화가 잔뜩 나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고객이 자기 피해보상금 달래요. 진짜 소신있게 말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반품만 하셨으면 할 도리는 다 한 겁니다. 개인의 소신을 맡길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방지하냐? 이거는 진짜 방법 없어요.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요. 보낸 걸 사진 찍어도 어차피 외관만 찍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쎄하면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도망치십시오. 가서 똥을 다 찍어 먹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팔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물건이 갔는데 파손인 경우. 이것도 방법 없습니다. 빨리 보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반품 비용은 판매자한테 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불복하면 타오바오 중지가 있어요. 알려항에서 내용 캡처하신 다음에 붙여 넣어주세요. 중개센터에서 물건을 해결해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타오바오 일반 판매자들은 이거 입점할 때 1,000위안일 거예요.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어디다 쓰냐면 그럼 중개센터도 연락을 해요. 판매자한테. 근데 만약에 타오바오 판매자가 나 그냥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연락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보상해줘야겠죠? 그쵸? 그럴 때 쓰는 게 보증금입니다. 그냥 현실의 보증금이랑 똑같은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중개 신청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 운송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운송보험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지 같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송장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 가송장은 계속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물건이 오면은 3, 4일이면 도착을 하는데 이 일 하시는 분들 중에 99%는 이 일 겪으셨을 거예요. 가송장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국 판매자 중에서. 뭔 소리냐면 송장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송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맨날 확인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고객은 고객대로 답답하고 물건은 물건대로 아는 기적의 콜라보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한번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세 개가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그지 같은 상황들이고요. 나머지 케이스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짜잘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다? 정말 대재앙의 시작입니다. 특히나 전자기기다? 사실상 중국으로 못 돌려보낸다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겁나 비싸요. 전자기기 EMS로 이제 보내신 분들 공감하실 건데 그 보통 반품 비용 3만원 적잖아요. 저는 처음에 누가 반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어요. 3만원 받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실제로 반품할 때 물건을 보내보니까 EMS로 보내면 진짜 3만원에 근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빵 큰 거는 오죽하겠네요? 왜 사람들이 반품이 어렵다고 하는 게 괜한 게 아닌 게 당연히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심해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반품은 거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반품 고장 스크래치 뭐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 저한테는 진짜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가장 안 좋은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돈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대화로 해결하시고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주를 구한다. 두 번째, 돈으로 해결한다. 세 번째, 포기한다. 이렇게 3가지예요.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이 3가지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순서대로 따져보세요. 이거를 외주를 써서 해결할 수 있나? 그러면 할인, 순고, 당근마켓, 천물점, 그리고 기타 등등등 여기에 문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보세요. 특히나 당근마켓에 전문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올리면 나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 분들이 계시죠? 경비원 분들이랑 관리사무소 있거든요? 그분들도 베테랑이에요. 잘해주세요. 근데 저는 보통은 철물점 라인에서 다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시면 그 다음에 돈으로 해결하세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쥐지죠. 그냥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포기를 하면 물건을 내가 갖고 와야겠죠? 그쵸? 경동택배에 연락을 해서 픽업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픽업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면 신청한 날부터 5일 이후에 픽업을 하고 특정 지역은 한 10일 정도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픽업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그 CJ 기사님 있죠?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픽업 가능 여부를 물어봐주세요. 택배 같은 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연락하셔서 픽업이 가능한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런 분들의 기사님들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시면 그 고객님한테 CJ 택배 받은 거 있을 거예요. 그 CJ 택배 기사님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죠. 경동택배 착불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경비 처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은 꼭 받아주시고 이게 있어도 나쁠 게 전혀 없으니까 반드시 영수증은 쌓아주세요. 두 번째로 너무 무거운 경우, 그러니까 용달차를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동택배가 안 되고 용달차를 불러야 되는 경우.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 용달이 있고 두 번째로 지게차가 있고 세 번째로 리프트 차량이 있어요. 보통은 지게차, 일반 용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고 리프트 차량은 가끔 본 것 같아요. 보통은 일반 차량 그리고 지게차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배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했을 때는 이걸 본인이 알아서 했어도 됐었어요. 요즘은 배대지에다 요청하면 싹 다 해줘요. 유명하다 싶은 배송대행지들은 요청하면 다 해주니까 굳이 찾아보지 마시고 배송대행지한테 요청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쿠모비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피해야 될 물건이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넘버1을 뽑으러 간다면 조립이 복잡한 걸 뽑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자라든가 테이블이나 뭐 렉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한꺼번에 안 오고 그 부피 사이즈를 줄이려고 이 판때기가 10개, 20개가 되면은 뭐가 빠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특성상 조립이 어려우면은 고객이 몰랑 하고 반품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조립이 복잡한 거 저는 비추드릴게요. 그리고 포장을 뭐 해야 되냐, 일단 15kg 언더는 에어스틱, 그 이상은 각대랑 스펀지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15kg 이상 넘어가면 에어스틱이 터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대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게 두껍다 보니까 현장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물건을 옮길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맨 밑에 깔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서지는 케이스가 보통 이런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각대가 되어 있는 상품들은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깔려서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대가 진짜 괜찮은 부자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포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게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우드 포장은 생각보다 좋긴 한데 우드 포장에 진짜 문제점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안쪽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 그 안에서 흔들려서 부서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뜯을 건데? 저는 우드 포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도착을 했을 때 누군가 그걸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뜯어야 돼요. 고객이 뜯거나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걸 뜯게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우드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으로 각대하거나 스펀지 하거나 스틱을 한 바퀴 더 두르는 게 나아요. 근데 우드 포장만의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드 포장 하실 분들은 반드시 고객님한테 이거 뜯으셔야 된다는 거 안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S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적으로는 딱 잘라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나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으시면 돈을 주고 해결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막상 도착하니까 색상이 불일치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사진 화질이 구린 경우가 있습니다. 배대지마다 사용하는 사진기가 구려서 색상이 그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갤럭시랑 아이폰 사진 보면은 그 똑같은 사진인데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회유를 하셔야 되고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물건을 따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이제 큰 물건은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 이제 포장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 거랑 작은 거 따로따로. 작은 거는 경동택배로 안 가고 바로 가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하는데 큰 거는 경동택배를 통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큰 거 시켰는데 왜 작은 거밖에 안 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안내만 해드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조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조립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철물점, 카센서, 기타 등등등 조립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은데 문제는 조립 비용이죠. 조립 비용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크리스트 중에서 완제가 맞냐고 물어보라고 한 게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전동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바퀴 있죠. 바퀴를 조립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 바퀴 조립해야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한테 하라고 하면 그 기름칠을 누가 하겠어요. 결국에는 카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거 비싸요. 한 10만원 불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 나사들이 빠진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 나사 같은 게 빠진 게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사 그냥 다시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이 그동안 그걸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걸 반품 넣을 확률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저는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히히 하고 반품하신 분이 옛날에 한 분 계셨었어요. 한 방에 끝나는 게 낫잖아요. 2번, 3번 검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의문인 게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하는 저 입장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조립을 하지? 라는 게 있는데 고객님들은 이걸 귀신같이 조립해서 쓰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팁은 반품 방어 팁인데요. 반품 방어는 한 가지로 귀결해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은 할 만큼 다 했어요. 공지사항에 썼어요. 원래 관부가세랑 화물택배 고객이 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고객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거 주문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전동차를 하나 보냈는데 핑크색이었어요. 그 사진이 남아있으면 제가 자료화면 띄워드릴 텐데 이게 기스가 있었어요. 기스가 있어서 이거를 반드시 자기 반품을 해야겠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싸움이 붙게 되면 이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어차피 저희는 다 할 거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객한테 내미잖아요? 그럼 고객은 나 소보안에 신고하겠다 이런 얘기해요. 솔직히 소보안에 신고해도 별다른 그거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크mov이라는 게 생각보다 분쟁 요소가 되게 많아요. 단가가 높고 크다 보니까 분쟁 요소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특히 관부가세랑 환불택배 비용 여기서 많이 생기고요. 이 두 개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안내를 하면 그 과정에서 난리 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납하다가 크모비의 진짜 문제점은 이 크모비가 한번 터지면은 생각보다 타격이 심해요. 저는 나중에 크모비를 피하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그에 준하는 제품들을 할 때는 관부가세랑 화물택배 비용 이 두 개가 나온다고 이제 미리 말을 했고요. 싸움이 더 많이 생기기에 그냥 가격을 높게 올리고 두 개를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운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웬만한 건 큰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